자, 오늘은 교재 31페이지죠. 3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항변권 할 차례예요. 항변권. 일단 항변권이라는 말 자체는 권리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 막는 거,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권리를 행사해요.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지하는 거, 막는 거,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이제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항변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둘로 나뉘고요. 연기적 항변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렇게 있고요. 영구적 항변권은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속에 있어서 한정 승인을 우리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용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자전거 내놔라 라고 요구하면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 달라고 요구하겠죠. 다시 말하면 네가 돈 줄 때까지는 자전거 못 넘겨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현찰박치기잖아요. 동시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을의 요구를, 을의 권리 행사를 뭐 하는 거죠? 저지하고 있는데, 특징은 을이 좋다 인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갑은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뭐 하게 되는 거죠? 연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은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 병이 이러한 갑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서서 병이 뭐가 됐냐면 보증인이 됐어요. 일단 최고라는 말 뜻을 말씀드리면 독촉이라는 뜻입니다. 독촉.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촉한다. 좀 더 싫은 말로 하면은 지랄거린다, 그죠? 돈 빌려줬어요. 안 갚으면 갚아라 인간아 라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최고. 그래서 뭔가를 독촉하는 거, 촉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고라고 합니다. 검색이란 말은 아시죠, 그죠? 인터넷 검색할 때 검색에 다시 말하면 뭐죠? 뒤져보는 거죠, 그죠? 뒤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병이 뭘 샀어요? 보증을 샀는데,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려요. 보증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갑이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증인이잖아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봤니?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지금 갑이 못 갚으면 내가 갚는 거니까 갑한테 돈 달라고 하긴 했어? 갑한테 돈 달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돈 못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최고의 항변권이죠. 독촉할 때는 돈 달라고 할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한테 전화하겠죠.
야, 돈 갚어. 그럼 뭐 한 거죠? 채고한 거죠. 그럼 이제 병의 채고항변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 그럼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안 갚는다고 얘기했다고 간두면 어떡해.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봐야지.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보기 전까지는 돈 못 줘. 이게 뭐예요?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증인은 채고할 때까지 또는 검색할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채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뭐의 일종이죠? 연기적 항변권의 일종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 보증인이면 달라져요. 연대 보증인 경우에 특징은 어떠냐면 원래 일반적인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갚는 게 뭐예요? 보증인인데 연대 보증을 쓰게 되면 채권자인 을은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연대 보증인이에요. 따라서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점은 채고 검색에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은 뭐예요? 일반 보증인이고요. 채고 검색에 항변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연대 보증인인 거예요. 연대 보증 함부로 쓰시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서는 무조건 보증 세우면 무조건 무슨 보증만 세우냐면 연대 보증만 세워요. 왜요? 연대 보증을 세워야 은행은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도 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채고 검색 항변권이 뭔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 항변권에서 상속에 뭐가 나오냐면 한정승인이 나오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채무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50억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사망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 채무도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요 갑의 유가족들이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까지 상속이 되어버려요? 빚까지 상속이 돼가지고요. 자손 대대로 빚 갚느라고 뭐죠? 인생이 아웃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해서 승인하는 거예요. 뭘요? 상속을. 무엇을 한정해서 하냐면 아버지의 적극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유가족들은 어디까지만 돈을 갚으면 되냐면 아버지 재산 범위 내에서 30억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 초과되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이것들이 다 누구 거가 돼요? 채권자가 돼가지고 상속인들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채권자들이 알아서 갑의 재산을 정리해서 알아서 뭐 하게 돼요? 돈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꼭 보존해야 될 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갓집이 있거나 또는 뭐 선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상속 포기보다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한정 승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정 승인하면 유가족들은 뭐죠? 30억만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 승인할 건지를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한정 승인이란 영원히 그죠? 영원히 채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요? 용어 정리예요. 그죠? 자, 동시에 항변권이 뭐라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 돈 달라고 할 때까지는 못 주겠다. 이게 뭐예요? 최고 항변권. 채무자의 재산을 뒤져보기 전까지는 못 갚겠다. 이게 뭐예요? 검색의 항변권. 또 피상속인 아버지의 적극 재산에서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한정 승인이라고 한다. 용어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권리의 기타 분류해 가지고 1번 절대권 상대권에서 제가 저번 주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 같은 권리는 뭐예요? 절대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권리는 뭐죠? 상속권. 그 다음 2번 일신 전속권 비전속권이 나오는데 일신이라는 말이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전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되지 않는 권리들을 우리가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뭐죠? 비전속권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뭐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개념만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예요? 일신 전속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가 뭐예요? 일신 전속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교재는 뭐 가족권, 인격권이 나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친권입니다. 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저의 권리를 누구한테 뭐 할 수는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일신 전속권이다. 이것도 용어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아까 보증을 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돈 안 빌려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 빌려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저당권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채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네요. 이런 권리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예요? 종된 권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담보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일단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기대권이라는 게 나오죠. 기대를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기대권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교재는 의의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미래의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래의 권리. 그러니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예요. 앞으로 생길 권리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아직 권리가 없지만 권리가 생길 것이라는 뭐는 있어요? 기대는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대권이라고 하죠. 교재 예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조건부 권리.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 바꾸자. 그죠? 그러면 지금 차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권리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차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권리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대권 또는 뭐죠?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중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권리가 충돌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그 여러 가지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우열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우선하고 어떤 권리가 열등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충돌이고 권리의 우열을 따져보는 문제가 됩니다. 교재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좀 자세히 배우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원칙,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뭐가 더 센다고요? 먼저 성립한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의 1순위로 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가 되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권리의 성립 순서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립한 것이 뭐예요? 우선한다.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시 말하면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게 있어요.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뭐가 우선하냐면 제한 물권이 우선해요. 일단 우리가 아직 제한 물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예로 그냥 제한 물권 하면 전세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뭐가 성립됐어요? 전세권이 성립됐죠. 그래도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을인 거예요. 따라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오히려 뭐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전세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과 물권도 성립된 순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물권이 뭐하게 되냐면 우선하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유까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기억하자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이 성립된 순서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물권이 우선한다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의 중첩이란 말이 나오고요. 우측에 2번에서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는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경합 그럼 뭐라고요? 선택. 경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권리의 경합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이 건물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이 집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됐냐면 종료가 됐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계약기간 끝났으니죠. 이때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일단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상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라.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청구권이 있는데, 어차피 갑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집 돌려받으면 그만이죠. 이런 경우에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그죠? 다시 한번요. 똑같은 법 현상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법계 경합해가지고 법적 경합이란 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민법의 의의를 하면서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게만 하면 누구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법이라고 했고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가지 법 현상에 대해서 일반법에도 규정이 있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으면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특별법이 적용돼요.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교재 얘도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알게 왔는데, 이 갑이 신분이 뭐였냐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을은 이제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갑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적용되는 거죠? 국가배상법이.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법은 적용이 어떻게 해요? 배제가 되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죠? 법규 경합 또는 법적 경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에서 공부할 때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주택관리대 시험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 중에서 힘이 굉장히 약한 법이에요. 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뭐가 적용이 돼요? 특별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무엇이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제2절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조가 나오죠. 저번 주 우리 1조 했죠. 1조가 뭐였죠? 법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 민법 법원이 뭐예요? 1조고. 2조가 뭐냐면 교재 보다시피 신을 성실해가지고 일행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34페이지 2조 1항입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신에 쫓아 어떻게 해요? 성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좀 쉬운 말로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권리 행사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의무의 이행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의 자체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적용 범위인데 우리가 저번주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근데 요 2조 1항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다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인 간의 관계든 또는 국가와의 관계든 권리 행사와 의무의 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근로자분들이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달라 그랬더니 100원짜리 동전으로 준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월급을 줬어요. 근데 뭐예요? 의무를 이행한 거죠. 근데 의무를 이행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전으로 줬죠. 그럼 뭐예요? 의무를 이행하긴 했지만 뭐 한 것은 아니에요? 신에 쫓아 성실한 것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월급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신의 성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법적으로는 아직 그 월급 안 준 거예요. 그죠? 또 과거의 판례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판례인데 이건 좀 엽기적입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양반이 기간 좀 연장하자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연장 못 해줍니다. 이번에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10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은행에다 던져버렸어요. 야, 이 자식들아, 돈 갚았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의무의 이행을 돈을 갚긴 했지만 뭐에 부합하잖아요? 신에 쫓아 성실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으로는 아직 어떻게 해요? 돈 안 갚은 거예요. 그것도 임금도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든 의무를 이행하든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번 민법의 뭐죠? 일반 조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범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이 자식이 좀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가 없다. 끝. 보니까 이뻐.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끝. 그래서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왕 규정 이런 말도 써요. 법조문 중에서 최고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요 2조 1항만 가지고 모든 판결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중에서 뭐죠? 대빵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을 뭐죠?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재도 그런 내용인데요. 신의 성실 원칙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의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하면 사건이 뭐가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건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모순이 발생하고 오히려 분쟁이 증폭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근로자한테 사장이 월급을 줬어요. 뭐로요? 100원짜리로. 그러면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임금 지급한 거잖아요. 100원짜리든 5만 원짜리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돈 준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또 뭐예요? 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예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바둑 판문이로 막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럴 때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적용된다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판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뭐 들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중요한 두 번째 판례는 중요한 건데 나중에 또 볼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건설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동안 듣는 판례들은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처럼 동화처럼 듣는 거겠죠.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두 달 동안은 뭐 하라고요? 앉아 있는 연습, 일종의 리갈 마인드라는데 민법적 마인드만 형성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적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교섭을 하게 돼. 근데 문제는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A건설회사는 어떻게든지 뭐죠? 깎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계약이 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건설회사 갑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왜 살려고 하는 거냐면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 아파트를 뭐죠? 이쪽에다 뭐죠? 건설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일단 사용 승인부터 해주십시오. 라고 A가 갑에게 뭐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엔 땅 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자고 해가지고 사용 승인만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요 사용 승인을 근거로 해서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뭐 하게 되냐면 분양을 하게 돼요. 이것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회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 승인만 있으면 아파트를 일단 뭐 할 수 있냐면 분양할 수가 있어요. 자,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됐으면 땅값을 뭐 하겠어요? 후하게 쳐줄 텐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또 건설회사는 땅값을 깎겠다고 하고 갑은 어떻게 해요? 후하게 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죠? 매매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섭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요 토지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건설되고 있는데 엽기적으로 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요 건설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게 요새 보증회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A건설회사가 분양하고 못 지면 보증회사가 대신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B라는 건설회사가 뭐죠? 보증회사로서 아파트를 뭐 하게 돼요? 신축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갑은 아직도 땅을 못 팔았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지어주는 것만 보증해 준 거지 뭐 땅을 뭐예요?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한테 가가지고 요 땅 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펄쩍 뛰는 거죠. 왜냐하면 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 대금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땅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게 되면 땅값을 뭐 하게 돼요? 이중으로 치르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의 입장에서는 땅도 팔질 않았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 땅을 누구도 뭐 하게 돼요? 안 사겠다고 하고 사줘야 될 주체가 뭐죠?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도 뭐죠?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니까 요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유로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이 땅은 누구 건가요? 갑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의 땅 위에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면
그래서 이 아파트를 철거한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 생기고 오히려 이때는 뭐예요?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의 가장 계기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 사용 승인. 지가 사용 승인해 주는 바람에 뭐가 생겼어요? 아파트가 생긴 거고 그거를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모순도 생기고 사건이 뭐 되잖아요? 해결되질 않아요. 이럴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철거를 요구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을 그대로 뭐 했을 때요? 적용을 했을 때 사건이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증폭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쓰이는 요건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 나중에도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사법부가 법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인데 다시 법적으로 볼게요. 위치에 2조 2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1항의 신의 성실과 2항의 권리 남용은 뭐냐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권리의 남용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 5층에 보시면 신의 측 행사의 요건과 위반 시의 직권 판단인데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 판례 특히 읽어보면은 뭔 소린가 싶을 때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신의 측 기능해가지고 복잡하게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쉽게 풀어 쓴 게 뭐예요? 요거예요.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모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쓰이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고요. 양거리 1번에서 신의 측은 계약의 효력에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적용되는 이건 뒤에서 할 것이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상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임대차가 뭐냐면요.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빌린 물건 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게 뭐예요? 임대차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도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사용대차도 빌려가지고 쓰고 그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똑같은데 차이점 뭐냐면 공짜예요.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요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말에 제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쓰고 잘 썼다고 그냥 갖다 주고 끝났으면 꽁꼬로 빌린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고요. 제 친구가 야 임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고 하길래 뭐죠? 비타오베 한 박스 갖다 주고 뚱쳤다. 그러면 대가를 지급한 거니까 뭐가 돼요? 임대차가 돼요. 다시 말하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빌린 물건을 쓰고 돌려주는데 대가를 지불하면 다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왜요? 대가를 뭐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임대차 하면 자꾸 뭐만 떠오르냐면 아파트 임대하는 것만 떠오르시는데 뭐 그게 대표적이긴 하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주되 대가를 지불하면 다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느냐 요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없다죠.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줬어요? 세를 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전화 왔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2번 반절하고 5만 원 부조하면 끝이에요. 생명신체에 대한 뭐는 없는 거죠? 보험은 없는 거죠. 세입자가 전화 왔어요. 아이고 어젯밤에 도둑 들어서 우리 집 다 털렸어요 라고 하면 임대인은 아이고 안 됐습니다라고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것이지,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건 아니에요? 책임질 건 아닌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뭐는 없는 거예요? 보호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판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라고요? 임대차잖아요. 근데 여관에서 불이 나가지고 투숙객이 죽었어요.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보호의무가 어떻게 해요? 없지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죠. 요것의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숙박 단기 임대차에 대한 뭐가 발생합니까? 보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요 판례고 요건 좀 기억해 두자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의치에 관한 판례가 나와요. 그죠? 요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볼 거냐면 뒤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 39페이지 파생원칙부터 볼 거예요. 자, 39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파생원칙. 자, 이 파생원칙을 이해하면 이제 신의성실원칙이 이제 머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뭔 소리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이 이런 개념이 되는데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원칙이란 말이 나오고요. 가로에 뭐가 나오죠?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실제로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오늘 개념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끼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어요. 저희끼리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교재 보시면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것도 간단히 볼 건데 가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면 무효다라고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별만 안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단대에 뭐예요? 전지까지 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해고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 다번, 라번 나와 있는데 안 볼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진 않아요.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는 뭐였어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요 토지에 무엇을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안 팔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얘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번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실효의 원칙.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상대방에게 어떤 믿음을 줬어요? 아, 인간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권리를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됐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하면 가면 식당 아줌마는 밥 떨어졌습니다. 자리 없습니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형성권인 무엇을 갖게 돼요? 예약 완결권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인데 행사 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10년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몇 년이요? 10년. 몇 년 동안 행수할 수 있어요? 10년.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식당에다 가겠다라고 뭘 했어요? 예약을 해놓고 오늘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9년 만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9년 전에 예약한 그 식당 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안 가면 식당 아줌마에게는 어떤 신뢰가 생겨요?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오늘 안 오겠구나 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죠? 10년이 아니라 단 하루가 지났더라도 더 이상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원칙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나와요. 일단 개념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 판례는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해제가 뭔지 해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 다시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파생 원칙으로서 일단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뭐죠?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신료의 원칙.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뢰, 믿음을 부여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신료의 원칙이라고 하고, 실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를 이해할 때는 뭐 가지고 이해할 거냐면 금반원의 원칙 가지고 이해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그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뭐가 있죠? 금반원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반대되는 언행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뭐하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36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은 다 오늘 못 볼 겁니다. 36페이지 오시면 신의칙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요. 판례들이 나오는데 1번 적용의 한계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단 교재는 한 가지는 나와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성년자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판례도 그런 얘기인데, 강행복규를 위반하면 그 법률은 무효입니다. 근데 스스로 위반 행위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 다시 한번요. 강행복규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예요? 무효예요. 근데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하면 주장할 수 없다고 돼야죠. 왜요? 지가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고, 그건 뭐 되지 않아야 돼요? 허용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죠?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복규 위반한 사람은 지가 해놓고 나중에 스스로 뭐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효임을 주장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 끝이.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친구가 16살 먹었어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요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제는 뭐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취소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야 돼요? 허용되지 않아야죠. 근데 뭐요? 취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다 했습니다. 그죠? 판례들은 안 볼 거라서 얘기죠. 다시 한번.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이런 뜻인데,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와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무임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고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자신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42페이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